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저희가요 내일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이라고 하죠.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통일 약과를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내일 드디어 출발을 시킵니다. 그동안 정규제 TV를 애청하시는 여러 후원자분들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파고다공원 3일문 앞에서 11시에 출발식을 하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요즘 더 갈급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유통일문화원 나라사랑 후원회에서 이렇게 통일약과를 보내서 장병들을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군인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통일약과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보내면서 북한 군인들의 영양실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실질적 체험자이신 백여셉 미래한국 기자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아프시다면서요? 예, 탄핵 심판 이후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기력함에 좀 허탈감 그런 게 지금 감기 몸살로 많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혹시 북한에서 영양실조 걸렸던 후유증은 아닐까요?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제목이 네. 강영실의 실체인데 이 강영실이 도대체 뭐예요? 네, 저희 인민군 전사들에게 제가 강영실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제 인민군에 입대해서 가장 먼저 사귀어야 될 안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 아가씨예요? 야, 아주 무서운 아가씨죠. 그래요? 네. 약자죠. 북한에서는 강한 영양실조의 약자를 강한 영양실조. 네. 그렇죠. 그래서 잘못 들으면 강영실 아가씨인 줄 알겠어요. 요즘에 네. 최순실 아줌마 요즘에 아줌마들이 무섭잖아요. 실자가 문제네. 실자가. 네, 실자가 무서워요. 영실, 순실. 북한군도 망쳤죠, 실은. 강영실 씨가. 그러니까. 요즘 강영실 씨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군일지도 모르겠어요. 인민군을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네. 영양실조가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제 경우를 따져보면요. 저도 군입대 할 때 네. 솔직히 미달에서 왔다 갔다 아주 간만에 차이 입대를 했어요. 몇 킬로 때, 키는 얼마고 몸무게 얼마 때 입대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입대 기준 최하 기준이 키 148에 네. 몸무게 40kg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158에 네. 42kg에 군에 입대했어요. 간당간당. 진짜 간만간만하게 했죠. 솔직히 158이면 여기 초딩들도 그만한 수준이에요. 엄청 크죠. 초딩들 훨씬 커요. 예, 그러니까. 내 병원에 갔는데 네. 초등학생이라는데 163이야. 아니 전철 타면 이 학생 옷을 입은 애들한테 이게 마주 못 보겠어요. 마주 봤다가는 뭔가 이렇게 덩치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158, 142kg. 그때 조금 큰 거예요. 제가 봤던 우리 친척은, 친척 애는 140에 38kg. 아이고. 완전히 군복을 입었는데, 무슨 북한에서 고양이한테 장삼을 씌워놨다 그래서 우산 씌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군복이 막 질질 끌리고. 그렇죠. 이게 총을 매면 총이 나를 맸는지 내가 총을 맸는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허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갔는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2년 복무하고 그러니까 24개월 정도 복무했죠. 그러고 몸무게가 31kg이 됐어요. 그럼 영양실조 걸렸네. 영양실조가 그냥 영양실조가 아니고 거의 3도에 이르는 영양실조였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아예. 그래서 거의 이렇게
신경이 마비되고요. 뭔가 이렇게 뭐랄까 뭐 뭐든 창피 신경이나 이런 거 마비됐어요. 간호사들 앞에서 그냥 그 줄도 뽑고 관장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그때 뉴스에 보니까 북한 군인들 중에 영양소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항문이 풀려가지고 그쵸. 이 기저귀를 줘야 되는 네. 뭐 그런. 저는 그 군단 제가 북한군 5군단 4사단 그 5군단이면 여기 전현이네. 강원도 평강. 제가 평강 철원 인접구역이고요. 건너편에 저기 남한군도 5군단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때 그 땅크 부대에서 복무를 했고요. 그 뭐 솔직히 북한의 기술 병정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영양실조 돼가지고 땅크를 움직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요. 더욱이나 저는 저 북한의 장탄수였어요. 처음 입대해서. 아니 이거 장난하려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탄약수라고 하죠 남한에서는. 아니 근데 아니 북한 그때 김정일이었는데. 네, 김정일도 한심하네. 네. 그런 애들한테 무슨 장탄을 하라 그래요? 저희들이 뭐 훈련하거나 이게 할 때 옆에 그 저기 하사관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이런 애들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나 그러면요. 중대장이 담배 뻘뻘 피면서 웃기지 마. 얘네가 지금 전쟁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장교들은 자기들의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네요. 그때 당시 제가 탄약수로서 포탄을 장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탱크에 탑재돼 있던 포탄이 두 가지 종이었어요. 파편탄 40kg, 철갑탄 36kg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이겨? 저는 포탄보다 더 가벼웠죠. 아유, 딱해. 그러니까 끌려가겠다. 야,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죠. 포탄이 나를 잡아야 할지 내가 포탄을 잡아야 할지 그걸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단 15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때 5군단 병원에. 거기에 실려갔었는데 옆에서는 늑막 걸린 사람들이 같은 전우들이었는데 늑막 걸려서 거의 그 누런 물을 옆구리에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물을 빼내야 되지. 근데 한국에는 늑막 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늑막 결핵으로. 네. 결핵하고 늑막이 제일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늑막 환자를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영양실조에다가 간 이게 경변에다가 배복수까지 왔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좀 괜찮죠. 근데 아무래도 그때 많이 면역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배복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몸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부으면 이미 사형 판결이 거의 뭐 인적까지 그 근처까지 가요. 그렇지. 뭐 이게 부은 살을 이렇게 누르면 밀가루 반죽 같거든요. 나오지 않고. 저도 그 상황이었고 군단 헌병원까지 이송되면 거의 나오지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야, 우리 배요셉 기자님 정말 그랬네요. 저도 배에서 이렇게 근육안들이 와서 배에 이만한 바늘을 꼽아가지고 물을 빼는데 아프진 않더라고요. 여기 아픈 신경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배에 이만한 푹 뚫려가지고 하는데 가죽을 뚫릴 때는 뭐가 조금 따끔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늘을 휘젓더라고요. 물을 찾느라고. 그래서 물을 찾아서 뽑는데 진짜 내 몸에서 그렇게 뿌연 물이 나오는 거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복수 그 초기라서 그래도 완쾌가 좀 그래도 가능했던 건데 주변에서 많이 죽어나갔죠. 그걸 또 실제로 보고. 그랬구나. 전날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던 애인데 얘네들이 죽을 애들은 별로 그러니까 벌써 틀려요. 애들이 죽기 전에 숨이 엄청 가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턱 숨을 쉰다 그래요. 턱숨을 이렇게 쉬면서 그래도 말을 많이 해요. 말을 해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또 죽기 전에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가 있었던 일들, 고향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 막 턱숨 쉬면서 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야, 이 새끼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너무 다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사스럽다 그런 말 못 알아들어요. 말이 많다. 수다스럽다. 네, 다사스럽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게 검진 들어오잖아요. 간호사들이 들어왔다가 보더니 지들끼리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해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그냥 담가에다가 여기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나가는데 빳빳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난 뭐 듣기를 그렇게 영양소를 죽잖아요. 그러면 고향에다가 알려주질 않는다 그러더라고 의사들이. 알려줘도요. 그게 소식이 너무 오래 가요. 저희들이 전보를 쳐도 전보가 거의 뭐 며칠에 그 급전보도 그렇게 가는 거고 편지 쓰면 한두 달 걸려요. 그러니까 알려주질 않는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군에 그 영양실조 걸려서 일어날 수 없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서 다 죽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19살이었죠. 아유, 17살에 군대에 나가서 18살부터 영양실조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외아들이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군대 나가지 말라고 엄청 저를 막 딱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게 군대 왜 군대 나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KBS 라디오를 들어가지고 그 탈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탈북하려고 군대 나간 거예요? 네. 아이고야. 왜냐면 군대 나가서 전방 그 진짜 생각이 깜찍하지 그 군사 분계선을 쉽게 넘을 줄 알았죠. 거기 지뢰가 있을 줄 거기 뭐 그렇게 살벌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랬구나. 결국 나가 보니까 아 이건 내가 넘을 수가 없는 지대로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때는 참 자포자기라는 게 뭔지 삶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병원이라는 게 거의 수용소 고란처럼 그렇게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럼 무슨 병원이라고 불렀어요? 예, 군에서는 다 호로 붙여요. 메토. 예, 그 15호 병원이라고요. 예, 강원도 그 후방에 그 산골 철원군 후방에 산골짜기에 있어요. 깊은 산골짜기.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게 영양실조 걸린 놈들이 또 무슨 나와봤자죠. 그렇지. 나오다가 탈영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난 못 가겠다고. 도망을 못 치지. 네, 탈영하기도 힘든. 결국은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면 같은 부대에 있던 사람이 내가 영양실조 걸려서 군 병원으로 호송되는 걸 보고 치료해주던 사람이 알려드렸구나. 가서 알려드렸어요. 후에 알고 아버지가 아들만은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손을 빨리 주셔가지고. 네, 겨우 살았죠. 다행이었네. 네. 그래서 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젊어서 그런 후유증이 이렇게 확 티나진 않은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그런 비율이 네. 어느 정도 됐어요? 한 부대에 뭐 인원이 몇 명 있으면 한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일단 저희 그 탱크 부대는 인원이 좀 적어요. 저희 탱크 부대가 뭐 한 개 대대 50명 정도인데 다른 부대 보병 부대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그렇지. 되고요. 보병 부대 제일 많았죠. 보병 부대가 제일 많죠. 저희 아버지는 보병 부대 그 대대장 시도로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1996년도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95년도, 96년도 그때 아버지가 딱 전역하기 직전이었어요. 부대에서. 그때 아버지는 1군단 소속이었고요. 그때 1군단 상황을 보면 그때 강원도 포천 쪽에 아버지 부대가 있었는데 강원도 포천의 부대에서 한 3분의 1가량이 거의 영양실조를 못 일어났어요. 한개 중대에서 3분의 1가량이. 그러니까 그때 그 보병 부대가 제일 영양실조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1군단, 5군단. 그 강령실이라는 그 이름이 보병에서부터 나왔다. 맞아요. 보병이 그게 유래죠. 예. 그래서 강령실 걸린 그러니까 그때 콜레라 한번 돌고 이런 장염, 장치부스 이런 거 돌면요. 그 물이 또 더럽잖아요. 지역을 폐쇄시켜 버려요. 맞아. 그러면 그 한 개 병실을요. 그 병동으로 그냥 이렇게 비워놔요. 그리고 각 중대에서 차출된 저기 똥구멍 풀린 애들 그런 애들 거기다 놔서 항문이 풀린. 예. 밑에다가 비닐방막을 깔고 막 앉혀놓죠. 거기는 그냥 밑으로 싸면서 막 먹고. 근데 짐승들이 사는 거의 짐승 사육소였어요. 한마디로. 이거를 다 우리가 역사에 길이 남겨야 돼요. 참 왜 그러냐면 그런 그 비참한 역사를 남기지 않으면 배부른 세대가 오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요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배가 부르다 보니까 지금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뭐 천지분간을 못해요. 천지분간을. 다들 지잘났고. 김정일이면 먼저 만나겠다고 그러고 미쳤지. 좀 미친 거죠. 그렇게 만든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하는 건 그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 유대인 그 의회 회장이 히틀러하고 손잡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논리예요. 그러게요. 안타까워요. 우리 여기 실질적인 그 경험자잖아. 경험자. 그때 음식은 어떤 종류로 나왔어요? 음식은 일단은 뭐 말씀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염장무 삼형제라는 게 우리 인민군 출신들은 다 알아요. 염장무 삼형제 알지? 네, 아시죠? 그 염장무 삼형제가 소가 담배 필 때의 이야기로 간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염장무도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염장무 삼형제 이야기는 그거 언제 들어왔나 싶은 거예요. 신병들은. 그럼 뭘 먹는 거예요? 소금을 요만큼 내줬는데요. 소금만? 네, 소금하고 쌀은 옥수수가 이렇게 좀 곰팡이 쓰는 옥수수도 조금씩 나오고 그 흰쌀, 잎쌀이라고 하죠. 그거를 한 개 중대 한 식기씩 1일 출고해요. 아니 1년에 몇 명인데 한 식기를 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는 그저 한 20명 정도였는데 20명이면 한 식기라 그래봐야 1kg 정도 될 거라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중대장 정치던 무조건 흰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대장들 흰쌀 먹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분대장들도 5대5 먹여야 되고요. 거기서 뭐 사단장은 뭐 어떻게 뛰어먹는다. 군단장은 군대 뛰어먹고. 그게 군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군단은 군대 떼먹고 사단은 사사롭게 떼먹고 그다음에 여단은 연대적으로 떼먹고 대대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는 중간중간 떼먹고 서대는 소금 그러니까 서대는 소소하게 떼먹고 그리고 다 뛰어먹고 나면 병사는 뭘 먹겠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굶어 죽는 거죠.
실은 식량은 배급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식량이 배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서 그만큼 부패가 심하고 나중에 부식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한에 와서 깻잎만 봐도 이게 구역질이 나요. 그래 왜요? 왜냐면 깻잎 맛있잖아. 깻잎만 봐도 구역질이 나는 게 깻잎을 석 달 동안 먹어봤어요. 깻잎만. 깻잎만? 네, 그것도 그냥 깻잎을, 왜냐면 그 중대 화식병으로 나가서 화식을 그 책임지잖아요. 당번을. 그게 2인조예요. 근데 신병들이 나가면 부식물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등병이. 그러면 거참들은 어디서 다 가져오는데 신병들은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나가서 도둑질해야 돼요. 그럼 민가를 털어요. 그렇지. 근데 이미 먼저 본 상전들이 민가를 하도 많이 털어가지고 털 게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냐, 뭐 병아리 한 마리도, 쥐새끼 한 마리도 남는 게 없죠, 민가에는. 결국은 그 담장을 만들어내고 담장 겸해가지고 집집마다 그 뜰에 깻잎을 심는 게 많잖아요. 있어. 제일 만만한 게 깻잎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나가면 깻잎 가지고 하니까 그 깻잎을 소금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물럭 해서 펄펄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3개월을 먹어보니까 그렇지. 온몸에 이게 깨 냄새가 나는 게 있잖아요. 땀을 흘려도 깨 냄새, 전우들이 옆으로 지나가도 깨 냄새, 병실에도 깨 냄새. 그러니까 군대들이 너무 도둑질하니까 공산 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그 이모네가 파대 쪽에 사셨는데 산에 우리 그 이모부가 산에 도시락을 싸갖고 가게 되면 도시락마다 다 훔쳐간 거야. 그래가지고 언젠가 갔더니 그 훔쳐먹고 여기 한 거를 이제 한 군데 내놔가지고 도시락 훔쳐갔던 거를 다 이제 수거해서 오니까 한 30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저도 공산 비적이었습니다. 저도 개를 때려잡아 먹어보고, 저도 뭐 여기저기 도둑질도 많이 해보고. 민가 입장에서는 너무도 믿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군인들 입장에서도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굶으면 양반이 없고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거기서 다 나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공산국가, 그런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사회주의의 결과물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촛불들이 알아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두바라 막 들고 나와가지고 공산국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5천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이 5천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려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식량 걱정 안 하고 보릿고개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봤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탈북자로서 정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 땅에 수립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국공합작 정부를 세우자고, 그렇게 이제 남북 합작 정부를 세우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이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신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내셔서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번영과 풍요를 이뤄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산업화혁명을 이뤄내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서 지탄을 받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철학, 건국 신념,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체제,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통일문화원에서 이승만 학당을 작년에 개설을 했고, 2기 이승만 학당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40명 규모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모여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유통일문화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입학 원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달 말까지 입학 원서를 제출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 바로
그 이승만의 건국 정신, 독립 정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이승만 학당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백요셉 기자님의 그 북한군 생활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의 결말, 사회주의 체제의 그 비극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 이승만 학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33-9905 또 02-747-9904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백요셉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